네, 지난 시간에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2형 3량체 G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G 알파, G 베타, G 감마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GTP를 결합할 때 활성화되고 GDP를 결합하면은 불활성화되는 그러한 G 단백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버뷰를 공부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G 프로테인, 특히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2형 3량체 G 단백질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이펙터 엔자임인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헤테로트라이머릭 2형 3량체 G 단백질의 신호 전달에 의해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효소죠. 사이클레이즈. 사이클릭한 형태를 만든다. 고리 형태를 만든다. 고리 형태를 만드는 반응을 촉매해주는 엔자임이니까 이름이 사이클레이즈예요.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면은 2차 신호 전달자.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죠. 세컨드 메신저. 자,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하는 호르몬이나 성장인자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신호 전달자들을 예를 들어서 1차 신호 전달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1차 신호 전달자 primary signal transducer, primary죠. 1차. 그러면 이 1차적인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를 매개하는 여러 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2차 신호 전달자라고 해요. 잠시 뒤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신호 전달자 중에 하나인 사이클릭 AMP, 여기 쓰이는 소문자로 사이클릭 AMP가 생긴다. AMP가 뭘까요, 여러분? ATP가 가수분해 돼서 포스페이트가 하나 떨어지면 ATP가 되고, 거기서 포스페이트가 또 하나 떨어지면은 AMP, 아데닐레이트 모노포스페이트가 되죠. 아데닐레이트. 자, 아데닌 플러스 라이보스면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아데노신인데 얘네들 뒤에다가 아데노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데노신의 포스페이트가 붙은 형태를 통틀어서 아데닐레이트라고 불러요. 아데닐레이트, ATP도 아데닐레이트고 ADP도 아데닐레이트고 AMP도 아데닐레이트인데 얘네들을 아데닐레이트를 고리화 만든다. 고리 형태로 연결시킨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그래서 사이클릭 AMP는 고리 형태를 가진 AMP의 이성질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 페이지에서 G 알파가 술집 단백질. 여기 얘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세포 내에서 G 알파, 그러니까 아빠, GTP를 차고 있는 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활성화 메커니즘에 대해 배워보자. 아데닐레이트, 에이트 그러면 익 애시드하고 비슷한 거죠. H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애시드라고 하고 H가 떨어져서 헬이 된 형태는 에이트라고 하죠. 아데닐레이트의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인산에, 그렇죠? 그래서 아데닐산이라고 한다.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이 효소가 여기 있죠. 얘의 기질은 ATP예요. ATP. 그런데 사이클릭 AMP, 포스페이트가 하나만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포스페이트 두 개를 떨어뜨려요. 이 포스페이트 두 개, 이 끝쪽에 있는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라이보즈에 가까이 있는 게 알파 포스페이트, 베타 포스페이트, 감마 포스페이트인데 감마 포스페이트와 베타 포스페이트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포스페이트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불러요.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리고 남은 AMP가 이 포스페이트 하나가 여기 5' 탄소죠. 여기는 1', 2', 3', 여기가 4'. 요 5'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포스페이트가 5' 탄소뿐 아니라 3' 탄소까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이러한 형태. 고리죠. 일종의 고리.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여기가 고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를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릭 AMP라고 부른다. 사이클릭 AMP.
그리고 사이클릭 AMP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사이클릭 AMP 에스터레이즈, 에스터본들을 결합해서 여기 3' 탄소에 있는 걸 다시 끊어주면은 파스페이트가 5' 있는 쪽으로만 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흔한 형태인 AMP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ATP가 아데닐레이 사이클리에이즈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가 되고, 이때 포스페이트가 두 개 붙어 있는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떨어지게 되고, 사이클릭 AMP는 다시 그냥 AMP로 바꾸어진다. 이때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AMP 에스터레이즈죠. 내가 만드는 사이클릭 AMP는 아주 중요한 물질로 세포 내에서 유명한 세컨드 메신저, 2차 신호 전달자 중 하나이다. 고리 모양, 여기 노랗게 쉐이딩한 데가 고리 모양이죠. 2차 신호 전달자가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주도록 할게. 여기서 잠깐 2차 신호 전달자란 무엇인가? 세컨드 메신저란 무엇인가? 여기서 보듯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 리셉터에 결합하여 세포 외부의 신호를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세포 내부에 전달하는 라이간드, 리셉터가 결합하니까 라이간드죠. 리간드를 1차 신호 전달자, 프라이머리 메신저라고 한다면 세포 내부에서 세포 외부의 신호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분자, 직접이 아니죠. 간접이죠.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분자를 우리가 세컨드 메신저, 2차 신호 전달자라고 부른다. 2차 신호 전달자예요. 자, 2차 신호 전달자 정기총회, The Annual Meeting of Second Messengers. 여기 모여있는 애들은 다 2차 신호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2차 신호 전달자로는 칼슘이온 맞아요. 칼슘이온. 그리고 사이클릭 AMP 방금 배웠던, 그리고 이노시톨 트라이파스페이트, 이노시톨이라는 6탄당의 파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롤 아시죠? 글라이세롤 이 형태의 패티 애시드가 2개가 붙어 있어서 다이면 둘이란 뜻이죠. 다이아실. 패티 애시드 그룹을 우리가 에실 그룹이라고 부르죠. 에실 그룹이 2개 붙어 있다. 하나, 2개 붙어 있어서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DAG. 어떤 사람은 DAG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에요. IP3, 사이클릭 AMP, DAG. 여기 소개된 2차 신호 전달자 중 지질인, 얘는 지질이죠. 여기 인지질 꼬리가 있으니까 얘는 세포막에 존재해요. DAG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수용성이라. 얘네들은 물에 잘 녹게 생겼죠. 여기 차지도 많이 띄고 있고, 나머지들은 세포질 안에서 작용하고, DAG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2차 신호 전달자이다. 자, 여기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리간드는 좀 뻥이죠. 그냥 디퓨전 돼서 날아오는 거죠. 리간드가 여기 리셉터에 결합하게 되면은 요 G 프로테인이 활성화돼서 GTP를 차고 파이라는 게 아니라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라는 지구와 결합해서 마누라랑 딸 베타와 G 감마는 떼어놓고 지갑에 GTP를 가득 채워주고 왔어. 그러면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가 원래는 쉬고 졸고 있다가 얘네가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돼야지 그래서 느낌표 ATP를 기질로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낸다. 얘의 이름은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는 날개를 달고 표현한 거는 여기저기 퍼져나간다는 거죠.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퍼져나가서 골고루 퍼져서 사이클릭 AMP와 결합할 수 있는 타겟 분자들을 결합시켜서 활성화시킨다. 사이클릭 AMP는 세포 내에서 타겟 분자인 사이클릭 AMP 의존적 단백질 인산화 효소. 자, 사이클릭 AMP가 어떻게 다른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냐 하면 대개 얘의 사이클릭 AMP의 효과를 매개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걔 이름도 역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데 특별하게 이름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예요. 그래서 PKA라고 해요. 왜 A일까? 사이클릭 AMP니까 A예요. 저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인산화 효소라 이름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예요.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결국 PKA다. 간접적으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유발한다. 간단하게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혹은 PKA라고도 부르자.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너무 기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pKa라고 부르는 거예요. pKa. 얘가 pKa예요. 자, R 서브유닛과 C 서브유닛이 각각 두 개씩 있죠. R은 무슨 약자일까? regulatory. 두 개의 조절 단위체. 뭐를 조절할까? catalytic 촉매 단위체의 활성을 조절한다. 보면 얘는 이 녀석들을 한번 혼나보라는 표정을 짓고 있고 얘는 좋은 표정을 짓지 않고 있죠. 왜? regulatory 서브유닛이 catalytic 서브유닛과 결합해서 catalytic 서브유닛을 일을 못하도록 촉매 단위체 catalytic 서브유닛을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R은 R 서브유닛 조절 단위체는 방해하는 놈이고 C 서브유닛 catalytic 서브유닛은 실제로 촉매 반응을 촉매하는 어떤 반응을 촉매할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니까 타겟 단백질에다가 인산을 갖다 붙이는 반응을 촉매하겠죠. 실제로 일을 하는 단위체는 catalytic 서브유닛 C인데 평소에는 R이 C를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저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pKa가 있구나. 가서 활성화 시켜줘야지. 우리 R 조절 단위체가 결합하고 있으면 C 촉매 단위체는 일을 못한다. pKa 전체를 통틀어서 pKa라고 해요. 그런데 사이클릭 AMP가 어디 붙냐? regulatory 서브유닛 R 서브유닛에 하나에 두 개씩 사이클릭 AMP가 딱 붙으면은 사이클릭 AMP가 R 서브유닛의 모양을 약간 바꾸어서 conformation change를 약간 일으켜서 R 서브유닛과 C 서브유닛 사이의 어피니티 친화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C 서브유닛이 그제서야 비로소 R 서브유닛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나가게 된다. 와, 드디어 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pKa의 촉매 단위체는 과연 무엇을 할까? 교수님, pKa도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니까 결국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서 신호 전달을 하겠지요. 네, pKa는 글라이코젠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타겟 단백질 인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pKa의 catalytic 서브유닛 역시 pKa의 catalytic 서브유닛도 다른 단백질을 갖다가 인산화시킨다. 그죠? 그런 단백질을 에다 포스페이트를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해서 얘를 얘의 활성을 조절한다. 얘의 활성을 조절해서 얘를 불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인산화된다고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pKa의 글라이코겐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글라이코젠.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가장 고전적으로 잘 알려진 세포 내 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아볼까? pKa에 의한 가장 고전적으로 잘 알려진 세포 내 신호 전달. 그게 바로 글라이코젠 메타볼리즘, 글라이코젠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글라이코젠에 대해서는 2장에서 배웠죠. 포도당을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어디죠?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쭉 연결된 형태,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알파 글라이코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죠. 1번 탄수하고 4번 탄수가. 이렇게 연결해 놓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뭐든 정리할 때는 묶어 놓는 게 좋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포도당의 1번 탄소가 알데하이드라서 포도당이 프리하게 혼자 존재하게 되면 그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반응성이 있어서 다른 분자들과 반응을 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성 있는 알데하이드 그룹을 묶어놓기 위해서 1번, 4번 탄소를 주로 글라이코시틱 본드로 연결시켜서 묶어놓는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해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한다. 그렇죠? 간은 혈당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거기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글라이코젠을 잘라서 포도당을 밖으로 혈액을 통해서 다시 보내주게 되고 그렇죠? 또 근육의 경우에는 근육은 일을 많이 할 때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겠죠. 해당 작용을 돌려서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에도 글라이코젠이 필요하다. 그렇죠? 포도당이 남아돌 때 근육세포나 간세포 등에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포도당이 모자라게 될 때, 즉 밥을 안 먹어서 밥을 굶어서
아침 같은 경우 밤새 공복이면 혈당이 내려가죠. 그때 사이클릭 AMP, 배가 고프면은 사이클릭 AMP의 양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클릭 AMP의 양이 증가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게 된다. 왜 공복이면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거의 한 챕터 정도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찾아보시든가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든가 하고요. 또 상황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사이클릭 AMP가 되게 헝거 시그널, 배고픈 시그널, 이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슬라임 몰드 같은 미생물로부터 되게 영양 보충이 잘 안 되면은 사이클릭 AMP가 올라가게 된다. 혈당이 내려가서 배가 고파서 우리 같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배가 고프면 사이클릭 AMP가 올라가서 양이 증가해서 pKa가 활성화되게 된다. 자, pKa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릭 AMP가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 pKa의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하고 결합해서 떨어져 나가서 pKa의 캐탈리틱 서브유닛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pKa의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누구를 인산화시키느냐? 자, 보시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이클릭 AMP가 도와줘서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으로부터 벗어났다. 누구? pKa 캐탈리틱 서브유닛 촉매 단위체가. 자, 그러면 ATP를 이용해서 누구를 인산화시키냐? 첫 번째 pKa의 촉매 단위체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인산화시키는 놈이 누구냐?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 포스포릴레이즈 가인산효소, 인산화효소. 얘도 역시 인산화효소예요. 나는 pKa에 의해 인산화되면 활성화돼요. 얘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럼 얘는 또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는 얘도 이름이 카이네이즈니까 얘도 다른 친구를 인산화시키겠죠. 자기 밑단계에 있는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얘도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인산화되면 활성화된다. 얘도 활성화되고 얘도 활성화되고 서로서로 활성화된다.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즈가 하는 일은 뭐냐? 글라이코젠이 쭉 연결되어 있죠.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글라이카시틱 본드를 딱 끊어서 뭐를 만들어낸다? 포도당 1인산. 포도당 1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는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형태로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스 하나를 잘라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름을 잘 보시면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즈죠. 포스포릴레이즈. 인산을 가해서 글라이코젠을 잘라낸다. 그래서 이름이 글라이코젠 가인산 효소예요. 포스포릴레이즈,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얘 이름은 포스포릴레이즈를 인산화시키니까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 얘는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즈. 그래서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즈가 활성화되면은 글라이코젠 한쪽 끝에 있는 글루코즈 하나가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왜? 1번하고 4번 탄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자르면서 1번 탄소에다 포스페이트를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글라이코젠 포스포릴레이즈가 활성화되어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글라이코젠을 분해하는 그런 스텝이고요. 또 pKa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역할은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의 양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루코스가 모자르니까 포도당이 레벨이 혈액 내 포도당 레벨이 낮은데 괜히 글라이코젠을 더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글라이코젠은 글루코스를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글루코스가 남아 돌 때나 하는 거지, 글루코스가 모자라서 혈당이 낮을 때는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글라이코젠을 합성하는 효소인 글라이코젠 신테이즈를 갖다가 불활성화시킨다. 누가? pKa가 글라이코젠 신테이즈를 인산화시키면 얘가 불활성화된다. 나는 pKa에 의해 인산화되면 불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사이클릭 AMP에 의해 활성화된 pKa는 포스포릴레이즈 카이네이즈와 글라이코젠 신테이즈를 각각 인산화시켜서 얘도 인산화시키고 얘도 인산화시켜서 글라이코젠 분해를 촉진하고 글라이코젠 합성을 저해한다. 잘 아시겠죠? pKa는 글라이코젠 대사 관련 효소뿐만 아니라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 유전자 발현에도 기여한다. 전사인자도 역시 인산화시키나요? 당연하죠. 그죠? 나는 핵 안에 있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촉매 단위체가 pKa의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핵공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온다. 핵 안으로 들어와요. 핵 내에는 전사인자들이 많네. 그 중에서도
크랩이라는 크랩 바인딩 프로테인, CRE 결합 단백질, 크랩 바인딩 프로테인과 결합하여 얘를 인산화시킨다. ATP를 ADP로 쪼개면서 얘를 인산화시켜서 DNA 위에 CRE는 뭐냐? CRE 무슨 약자냐? Cyclic AMP Response Element. DNA의 한 부분이에요. DNA의 한 부분. 여기 주로 Cyclic AMP 시그널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달라붙는 전사인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크랩이라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CRE, Cyclic AMP Response Element라는 DNA 부위에 결합하는 전사인자이다. 근데 그냥은 결합을 안 하고 pKa에 의해서 인산화되면 결합한다.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세포 외부의 신호가 다음의 순서로 해간의 유전자 발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하고 리셉터가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 G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키고 그럼 사이클릭 AMP 양이 올라가고 pKa가 활성화되고 크랩이 인산화되면 유전자가 발현된다. 사이클릭 AMP의 신호 전달에 이어서 이번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수용체인데 수용체 자체에 타이로신을 인산화시키는 활성이 있는 그러한 효소를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해요. 자, 우리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RTK 약자로 RTK라고 하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결합하는 라이가인드인데 우리 대부분은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얘네들 어떤 것들이 있냐? PDGF, 플레이틀렛, 혈액에 있는 혈소판 있죠? 혈소판에서 만들어지는 성장인자, 플레이틀렛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PDGF, 아주 유명한 성장인자 중 하나죠. PDGF가 결합하는 리셉터는 PDGFR, PDGF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중간엽 세포, 여러 가지 세포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간엽 세포, 메센카이말 셀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게 PDGF이고 나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EGF, PDGF와 EGF 둘 다 유명한데 EGF가 약간 더 유명해요. EGF, Epidermal Growth Factor,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 리셉터에 결합해서 상피세포, 에피텔리알 셀과 중간엽세포, 메센카이말 셀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시킨다. 두 개 다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엽세포, 우리 중간엽세포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중간엽세포란 극성이 없고 극성이 없어요. 극성이란 거는 세포 뭐 여러 쪽이 다 본질적으로 균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상피세포는 극성이 있어요. 위쪽하고 이 주변 쪽하고 서로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여기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서로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하지만 중간엽세포는 그런 게 없다. 극성이 없다는 폴라리티가 없어요. 극성이 없고 세포 외부 기질에 둘러싸인 중간엽을 구성하는 세포이다. 이게 우리 상피세포가 위에 이렇게 우리 내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피세포가 위에 딱 한 겹을 이루고 있고 요 밑에 세포 외부 기질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간엽 세포들, 뭐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중간엽 세포라고 해요. 또한 중간엽 세포는 순환계 조직이나 결합 조직으로 분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피세포란 상피 조직, 에피텔리움을 만드는 세포로 우리 몸 내장, 장기의 표면, 내부, 그리고 각종 분비선, 뭐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뭐 그런데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선이죠. 분비선. 그런 걸 이루는 세포를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해요. 상피세포, 에피텔리알 셀, 그리고 메센카이멀 셀 두 개, 중간엽 세포 모두 다 EGF 리셉터, EGF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PDGF 리셉터는 주로 중간엽 세포가 주로 가지고 있다. 자, 세포 표면 수용체는 라이간드인 그로스 팩터가 결합하기 전에는 이렇게 단량체 모노머로 존재하다가 성장인자가 결합하는 순간 이렇게 모여서 일량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물론 얘네들끼리 또 모여서 군집 클러스터를 형성하기도 하죠.
자,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도가 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지. 단백질 연관 수용체 공부하다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로 이제 또 하나 좀 더 중요한 수용체 RTK를 배워보자. RTK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멋진 오늘의 특별 강사를 모실게. 이 사람은 안토니 헌터, 토니 헌터, 토니라고 부르죠. 주로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토니 헌터 43년생이라서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린하고 트레오닌의 인산화만 중요하게도 생각했었다. 실제로 그래요. 자, 프로테인, 단백질의 인산화는 주로 OH 그룹에 일어나는데 O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뭐가 있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세 개가 있죠. 세린하고 트레오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서 세린에 인산화시키는 효소는 대개 트레오닌에도 인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이로신은 세린하고 트레오닌하고 아미노산의 R그룹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타이로신은 이렇게 링그룹, 벤젠 링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로신의 인산화를 시키는 효소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타이로신의 인산화시키는 효소를 이 토니 헌터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토니 헌터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아니고 리셉터에 여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있는 이런 녀석이 아니고 SRC라는 SRC라는 효소가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로 작용한다는 처음 발견한 거는 SRC, SRC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뭐 EGFR 같은 뭐 PDGFR과 같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처음에 발견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SRC다.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성장인자가 여기 그로스 팩터와 결합하게 되면 리셉터가 모이고 세포 밖, 세포 내부 모이게 되고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리셉터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 도메인, 여기 도메인이니까 여기 단백질의 어떤 특수한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서로 얘는 얘의 타이로신에 있는 OH를 갖다가 ATP를 써서 인산화 시켜준다. 도메인이 서로를 타이로신 잔기에 인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굉장히 타이로신 잔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어느 부위에 인산화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기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인산화가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 인산화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단백질이 와서 결합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 거의 똑똑한 선생 공부하는 녀석들 굳이 ATP를 엄청나게 써대면서 수용체의 세포 내부분 타이로신에 인산화시키는 이유가 뭘까? 타이로신에 인산화가 붙으면 그 모양이 크게 변해서 그쵸? 타이로신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OH에 여기 인산이 붙으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그죠? 그 모양을 인지한 다른 신호전달 단백질들이 모이는 것이 아닐까. 그쵸? 이 모양을 인식하고 여기에 요 타이로신의 인산에 붙으면 우리가 이걸 포스포타이로신이라고 불러요. 포스포타이로신. 포스포타이로신을 인산화시키는 인지하는 얘를 만져보고 얘와 결합할 수 있는 타이로신은 결합하지 못하고 포스포타이로신에만 결합하는 다른 단백질이 몰려든다는 거죠. 단백질이 몰려든다. 그래서 자 위에서 여학생이 말한 것처럼 인산화된 타이로신, 포스포타이로신을 인지해서 결합하는 단백질의 도메인 일정 부분을 SH2 도메인, SH2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SH2 도메인.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인 SRC와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SRC 아까 배웠죠? SRC와 비슷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SRC 호몰로지 도메인 2, SRC 호몰로지 도메인 2라고 부른다. SH2라고 불러요. SH2 도메인. 왜냐하면은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인 SRC와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SRC도 비슷하게 생겼다. 아미노산 서열이. 그래서 SH2 도메인을 가지는 단백질은 포스포타이로신을 인지해서 얘랑 결합할 수가 있다. 자, 타이로신이 인산화되어서 포스포타이로신이 잔뜩 생겼다. SH2 도메인 가진 단백질들 다 붙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룹 2, Growth Factor Receptor Bound Protein 2. SH2 도메인 여기 비금치 부분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댑터 단백질 역할을 해서 어댑터 단백질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시킬 때 여기 뭐
8핀, 안드로이드 8핀 어댑터밖에 없으면 뭐 아이폰이다 그러면 여기다 어댑터를 붙여가지고 아이폰 8핀 어댑터를 아이폰 라이트닝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아이폰을 갖다 충전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거 뭐 8핀밖에 없는데 USB-C 타입이면 여기 또 어댑터를 붙여가지고 이런 걸 어댑터라고 하죠, 어댑터, 그죠? 그리고 미국 여행 갈 때 여러분 미국 여행 갈 때 자 이거 가져간 충전기는 이렇게 220V 전용인데 여기다가 돼지코라고 돼지코 100V를 연결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100V 플러그에다 집어넣는다. 컨센트에다가 집어넣어서 핸드폰을 뭐 충전한다. 이런 걸 어댑터라고 하죠. 그런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게 그룹 2예요. 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다른 단백질을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어댑터 단백질, 그룹 2 대표적인 거. 다른 단백질, 어댑터 단백질 역할을 해서 다른 단백질을 같이 세포막 근처로 끌고 간다. 그룹 2가. 여기서 대표적인 그룹 2가 끌고 가는 녀석이 SOS라는 녀석이 있어요. SOS가 뭐냐? SOS, 뭐 Son of Sevenless, Son of Sevenless라는 이런 이름인데 되게 이런 이상한 이름은 초파리 연구 같은 데서 많이 보고된 거죠. SOS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SOS가 하는 역할은 RAS의 GEF, GEF가 뭐죠? GEF가 G단백질, G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GEF이고 G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는 게 GAP이에요. GEF는 GDP를 떼어주고 왜? G단백질이 G프로테인이 GDP와 결합할 땐 불활성화되고 GTP를 결합하면 활성화되죠. GDP를 떼어주고 GTP 결합해주는 GEF. 반면에 GAP, 구아니딜레이트 액티베이팅 프로테인은 GTP를 빨리 가수분해시켜서 GDP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얘는 G 프로테인을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GAP이다. 그래서 이 SOS라는 녀석의 본질은 RAS라는 G 프로테인. G 프로테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배웠던 알파, 베타, 감마, 헤테로트라이메릭 G 프로테인이 있고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 G 프로테인, 그리고 RAS, RA 그런 거, REC 이런 거. 혼자 단량체로 이루어졌고 분자량이 좀 작은 거 이런 것도 G 단백질. 얘네들도 역시 GDP가 결합하면 활성화되고 GDP와 결합하면 불활성화되죠. 자, 그래서 SOS는 RAS의 GEF다. RAS가 가지고 있는 GDP를 GTP로 교환해 준다. 에너지 빵빵한 GDP로. 그리고 얘는 포스폴라이피드 C 감마. 얘도 역시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멤브레인으로 이동되게 되는데 언제 포스포타이로신이 생기면 얘는 세포막의 인지질을 분해해서 2차 신호 전달자를 만드는 유명한 요소야. 얘도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한다. 10분이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